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ompliance 이꼬르 법령 준수다 라고 페이지가 넘어가네. 네,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컴플라이언스가 여러분들이 법령 준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정의 내린다면 이것과 관련된 폐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법률에 반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법령에는 늘 변호사님들이 기업들에게 어떤 허점, 구멍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이 법에 대해서는 이런 허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대로 적용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는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단순히 컴플라이언스를 이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당하게 되는 그런 폐해, 이런 작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발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뭐 서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서술형으로 제가 컴플라이언스가 법령을 준수하는 어떤 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뭐 3가지 이상 쓰세요. 그런 거죠. 이거 되게 쉽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법령 준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의 최소한을 법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러면 이 법만 지키면 되니까 법에 반하지 않으면 되는 거냐, 법에 구멍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얘기했을 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컴플라이언스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법령 준수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폐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밑에 보면 컴플라이언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4번째 정도 패러그래프를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제가 컴플라이언스란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업을 향한 사회적인 요청을 감안하면서 각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 이념이나 기업 윤리를 확립하고 이것을 사내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인식하고 이 경영 이념이나 기업 윤리에 따라서 활동하게끔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라는 걸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CP 8대 요소? 8대 요소는 여러분들이 요소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8대 요소라고 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기 위한 프로세스지만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념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기업 가치에서 온 거예요. 컴플라이언스를 뚝 떨어뜨려서 이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회사의 경영 이념이나 기업 가치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뭐 지속가능 보고서나 또는 뭐 ESG 그런 보고서 가보면 여러분들의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침, 정책, 그리고 그것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그쵸? 예, 그래서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뭔가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라는 거를 하는 그 대상에서 제가 처음에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건 내가 컴플라이언스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서, 안내 지침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거는 컴플라이언스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실행 계획 또는 실행 예정표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CP 만약에 내가 뭐 등급평가를 한다. 그럼 당연하게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CP 관련돼서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팔리시를 만들고 그거를 다루기 위한 우리 회사의 기준과 절차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기준과 절차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편람 안으로 넣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 교육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제 머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CP도 뭐예요? CP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예.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부분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8대 요소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얘기가 예를 들면 자 프로그램을 짜라는 거구나. 그거에 대한 1년 동안의 실천 계획, 실행 예정표를 작성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빼내셔도 돼요. ISO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로써 설명해 놓은 거예요. ISO라는 건 우리가 얘기할 때 뭐 ISO, ISO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만드는 기구가 오가니제이션이 ISO라고 하는 국제 기구예요. 여기서 지금은 168개 나라가 가입이 되어져 있는데 당연하게 우리나라도 메인 멤버예요. 그래서 이 ISO는 규격을 개발하는 기관이고 이 기관은 각 국가가 펀딩을 해요. 펀딩을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ISO를 발행하면 ISO 발행 해서 그걸 각 나라마다 구입을 하거든요. 국가기관도 구입하고 여러분들도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비싸요. 하나의 규격을 대충 다운받을 때는 페이지에 따라서 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고 우리나라는 펀딩을 꽤 많이 해요. 한 5번째, 6번째 정도로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는 각 나라가 자기네 어떤 제도를 전 세계 글로벌 규격의 메인으로 삼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ISO를 개발하는 거지 그냥 맨땅에 ISO를 개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는 어느 나라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 규격을 개발할까라는 게 가장 처음에 이슈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리가 요번에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의 어떤 규격을 개발하려고 한다. 니네 나라에 이것과 유사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개발을 할 때에는 이 168개 나라 중에서 한 30개 정도는 규격에 직접 참여를 하고 30개 정도 나라는 옵저버로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는 파티스 멤버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규격을 개발하는데 어떤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만 이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CP 부분에 왜 8대 요소가 들어간 거야? 왜 8대 요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37001이 탄생된 배경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37001이 제정되기 전에 ISO 19600이라고 해서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ISO라는 개념 자체가 품질이나 환경에서 어떤 품질에 대한 표준으로서의 어떤 인증으로서 ISO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규범이나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표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 간에 좀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원래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종의 이제 컴플라이언스도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의 형태가 만들어지기를 좀 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ISO에서 참여했던 많은 회원국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아니, 각 국가들마다 컴플라이언스 환경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환경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형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거를 갖추어야만이 인증을 주고 그 인증의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뭐 수출하거나 아니면 실사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게 규제로서 또는 무역 장벽의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미국, 특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이 제3자 인증이 가능한 형태로 나오지를 못하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어떤 거냐면 기업에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IS 26000이라든지 ESG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 관련된 기준들도 실제 지금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걸 참고해서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졌는데 19600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전문가들이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실제 그러면 우리가 규범 준수나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영역에서 어떤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패 내지는 뇌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제적인 협약도 있고 각 국가들마다 형법이나 개별적인 개별 법령에서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 내지는 이제 부패라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뇌물로 일단 한정했습니다. 뇌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관련된 부패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해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형태의 어떤 아주 이제 축소된 형태의 어떤 뇌물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그럼 이 뇌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최소한 뇌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국제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대한 결과물이 37001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00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이 규격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부패라는 리스크, 뇌물이라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대한의 기준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뇌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으로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충족해야만이 제3자 인증이 가능한 형태로 나온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슈가 됐던 건 어떤 거냐면 37001이라는 것이 새로운 영역의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인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최초로 이제 발의를 했던 곳은 이제 영연방 국가였습니다. 영국이나 호주 쪽이었는데 다만 이제 영국이나 이쪽 영연방 국가에서는 이러한 37001에 대한 제3자 인증을 가능하려고 하면 심사원에 대한 적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거를 발의를 했지만 실제 영국에서는 37001에 대한 인증을 준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몇 개 국가에서는 이걸 아주 경쟁적으로 인증을